이게 말이 돼, 형. 이거는, 와, 정말, 복스바겐을 하나 만들어 놓고선, 뽕 뽑았다는 게, 생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재밌네요. 아이고, 이거 뭐 보라고 이렇게 재밌게 봐줘. 참, 감사하네. 난 이런 거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궁금해.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CN7, 그, 아반떼의 코드네임과 아반떼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그 광고를 보면은 3세대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죠? 7세대는 뭐고, 3세대는 뭘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다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예를 안 들고도 할 수 있지만 현대자동차에 계신 미디어 팀하고 연결이 됐어요. 제가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구독자님들 공부하시는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촉박하게 연락을 드렸나봐요.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분들 근무하셔야 되는데 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래가지고 아직 못 받았고요.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저한테 플랫폼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게 있는데 좀 유용한 게 있다면 플랫폼 관련한 강의 영상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뭐냐? 플랫폼이란 이거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에서 정의해 놓은 거를 갖고 왔는데요. 플랫폼이란 언더바디 차체와 차가 이렇게 있으면 언더니까 밑에를 얘기하는 거 있죠. 언더바디와 서스펜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샤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샤시 시스템이라 하면 그러니까 언더 샤시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창문의 샤시 그 샤시 맞는데 좀 여기 자동차에선 다르게 쓰이지만 샤시라고 하지만 미국 말로는 채시라고 합니다. 채시. 미국 사람들하고 영어할 때 샤시라고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채시 잘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알아듣죠. 채시라고 하는 구성품 부분 여기 아래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서스펜션 그 다음에 스티어링까지가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대자동차의 정의고 이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 정의가 약간 달라요.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면 엔진을 포함해서 트랜스미션 여기 이제 구동축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파워트레인이라고요. 이거를 플랫폼에 이 파워트레인을 플랫폼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좀 제조사마다 약간 다른데요. 이걸 포함시키는 데가 있고 드라이브 트레인이라고 해서 엔진을 뺀 구동계, 그러니까 변속기랑 이런 감속기 같은 거 이런 거를 포함한 곳을 또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부터 중량 배분, 차량 무게 중심, 샤시 부품 레이아웃, 패키지 등을 구성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끝. 더 이상 보실 거 없고 나가시나 이제? 자, 여기에 대해서 정의는 이제 느려졌죠. 자, 그러면 이제 제 DN8 리뷰도 있지만 플랫폼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세대 신형 플랫폼을 신형 소나타에 적용했다. 이때는 이제 8세대 소나타인데 무려 8세대 소나타에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3세대 플랫폼이다 라고 하고선 이렇게 플랫폼을 갖고 왔죠. 나쁜 말로 하면 뼈대를 삼탕째로 우려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플랫폼을 보시면은 뭐가 빠졌냐 지금 이 하체 그 다음에 이 후부 그 다음에 여기 서스펜션 여기 조향 그 다음에 여기 엔진 이 크레이들 쪽 다 포함이 됐죠. 그죠? 여기 이제 대시 쪽도 포함이 됐죠. 뭐가 빠졌나요? 일반 자동차에서 뚜껑을 딱 떼놓고 봤을 때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동차의 뚜껑을 딱 뺐을 때 이렇게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빠진 제일 중요한 거 필라라고 하죠. A필라, B필라, C필라, D필라도 있을 수 있고 얘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루프 라인은 지붕 라인은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플랫폼에는 지붕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가지고 되게 다양한 차들을 만들 수 있잖아. 이걸 만드는 이유는 차종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플랫폼을 개발하기가 이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60조가 들어갔다 그랬나?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1조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에 들어간 돈이 워낙 많아요. 차차 나중에 영상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충돌 시험이라든지 안전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성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아요.
이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어 놓고 다양한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 이제 베이스만 되는 걸 한 거고요. 요 위에를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SUV도 만들 수가 있겠고, 그죠? 세단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기 앞에 디자인도 이쁘게 할 수가 있겠고, 그죠? 뭐 그릴 자기네 이제 디자인 코드를 넣어가면서 문짝도 마찬가지고, 문짝 달인 우리 장 기자님 트렁크의 모양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이 패키지를 약간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 아래 뚜껑을 깠을 때 이 아랫부분 그러니까 하체 쪽에 위주로 한다. 기본기 엉덩이 밑으로 디자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봐도 지금 나오죠. 3세대 플랫폼이 신형 소나타에 첫 적용이 됐는데 안전 성능, 연비, 동력 성능, 주행 성능, 디자인 업그레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 여기 플랫폼이 뭔가 뭐 미국 애들은 셰시, 그 다음에 서스펜션, 스티어링, 엑셀, 드라이브 트레인. 여기 드라이브 트레이닝이라고 나왔죠. 드라이브 트레이닝. 엔진을 빼고 난 구동축들.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닥, 하체, 플랫폼이 셰시냐고요. 셰시는 이제 그렇죠. 셰시를 아우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플로어 플랫 바닥에 있는 셰시를 포함하고 엑셀을 포함하고 휠베이스를 결정하는 그 다음에 스티어링 메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프론트와 리어의 서스펜션 그 다음이 이제 엔진을 포함하는 곳이 있고 엔진을 포함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파워트레인. 그럼 누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냐 현재 이제 옛날 플랫폼들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조그만 피아트의 미니 플랫폼을 피아트가 만들고 다른 사람들 이게 보통 한 회사가 만들어서 한 회사만 쓰지 않고요. 플랫폼이 잘 나오면 여러 회사들이 나눠서 써요. 뭐 로열티를 지불하고 이 경우에는 포드가 피아트의 플랫폼을 갖다가 카라는 거를 만드는데 처음 봤어요. 피아트의 500, 피아트의 우노, 란시아의 입실론, 그 다음에 피아트의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니 플랫폼을 사용한 차들. 그러니까 좀 옛날 자료이긴 해요. 옛날 자료 하나 더 갖고 오면 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플랫폼을 써요. 그래서 헌다와 닛산과 도요타가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보면은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다임러 뭐 다 쓴다. 어떤 플랫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캐딜락, BLS, 말리부, 세턴의 오라, 세턴은 더 이상 없죠. 이제 사부, 오펠, 피아트, 홀덴이 다 다른 회사들이잖아요. 뭐 다 다른 회사는 아니지만 몇 개는 다른 회사잖아요. 피아트라든지 홀덴이라 호주, 사부 다른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같이 플랫폼을 나눠 쓰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일본 차에 지금 보면은 렉서스와 도요타 캠리가 같은 플랫폼을 썼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렉서스 ES 모델하고 도요타의 캠리가 같은 플랫폼을 썼었대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찾아보니까 도요타의 캠리가 아니고 2019년부터는 여기 밑에 보이시죠? 아발론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 도요타의 캠리가 아니라 도요타의 아발론하고 렉서스의 350, ES350이 이제 같은 플랫폼을, 세임 플랫폼을 쓴다고 하네요.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죠. 딱 봐도. 그죠? 이게 앞에 이제 이런 디자인 같은 큐만 좀 바꾸게 한 거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의 같은 차라고 봐도 된다. 그래서 가끔 야 이거 비싼 돈 내고 저 비싼 차 사야 되느냐 이거 결국 똑같은 차인데 옛날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엔진은 물론 다른 게 들어가요. 여기 엔진 들어가고 파워트레인 쪽 다르지만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 내장대도 좀 달라지고 그죠? 플랫폼 기본적인 하체는 비슷하다. 똑같진 않은데 비슷하다. 현대자동차는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소나타, K5, 그랜저, K7, 소렌토 R, 산타페 이걸 다 한 플랫폼에서 만들었대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다른 회사들도. 이게 지금 나온 새로운 젠3 3세대 플랫폼을 적용을 이 차들 다 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가 그 옛날 플랫폼에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소나타의 사진을 보니까 옛날 것 같은데 젠3를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K5 정도는 쓴다고 나온 것 같아요. 젠3가 이게 뭐지 3세대 한국말로 친절하게 써드려야지. 3세대가 아마 이 정도는 쓸 것 같은데 아마 얘네들도 뭐 큰 차이 없으면 다 쓰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러 차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판왕이 누구냐? 하나 차종 만들어 놓고 제일 많이 쓰는 아까 제가 폭스바겐의 플랫폼이 만드는데 한 60조 들었다고 얘기 들었죠. 이건 뭐 약간 뇌피셜이라 진짜 60조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니폼하게 가져가고 이 유니폼하게 가져가는 부분 가져가고 이 다양하게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몇 센치씩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한 차종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된 플랫폼이 뭘까? 그러다가 뭐 아는 게 많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MQB 이 모델입니다. 자, MQB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폭스바겐에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른 회사들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이제 프론엑스 전방에 있는 프론 아마 이게 FF 차량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아우디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시트라는 회사, 스페니쉬 회사, 그 다음에 제타, 스카다라는 회사, 복스바겐에서 복스바겐 지나긴 했거니까 엄청 많이 썼겠죠. 그죠? 이 정도 해가지고 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같이 현대자동차 같이 차종을 자기네 것만 이제 한 몇 종이죠? 6종 정도를 차용해가지고 범용적으로 쓰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회사들한테도 로열티를 받고선 팔은. 그래서 끝판왕이 왜 끝판왕이냐면 이건 보여드려야지. MQB 플랫폼으로 사용된 차들이라고 했죠.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말이 돼, 형. 이거는 와 정말 복스바겐을 하나 만들어 놓고선 뽕 뽑았다는 게 보세요. 아우디 차 9대, 아직 아우디 안 끝났어요. 아우디 차 9대 더. 그 다음에 스크롤해도 끝이 없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많았나? 아우디가 지금 이제 끝났네, 드디어. 제타, 그다음에 시트라는 데는 혹시 회사 아시나요? 여기 스페니쉬 회사. 저도 잘 모르는 회사예요. 그런데 뭐 보면 이비자라든지 뭐 이런 뭐 여기 약간 스페인에 있는 그 춤추러 가는 동네 그쪽이죠. 이런 차들을 만들고 있는 스페인 회사. 시트라는 회사에다가 스페니쉬 회사에다가선도 이렇게 많이 빌려주고 장난 아니죠. 이게 세아트예요. 세아트. 아 그렇구나. 전 시트라고 해야겠네. 죄송해요. 얼마나 제가 멍청한지. 전 좀 맞아야 해요. 시트라고 읽었어. 얼마나 아는 게 없으면 이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살아요. 세아트 감사합니다. 세아트와 이거 스카다라고 하는 거 맞죠? 스카다라 엄청 많이 아직도 안 끝났어. 공유하는 플랫폼이 무려 진짜 이게 말이 돼요. 플랫폼 하나 개발해놓고 쓰는 차가 이렇게 많은 거야. 기본적인 뼈대를 다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스바겐이 나오네요. 슈코다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건 복스바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폭스바겐 감사합니다. 폭스바겐 골프 GTI 이게 뭐야 너무 많아 그죠? 이게 스크롤 내려도 끝이 없어. 진짜 형 와 이게 진짜 MQB 베이스 모델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드는데 얼마 돈 들었다고 하나? 여기 있다. 복스바겐 스펜드 러플리 6 빌리언 달러 맞네. 이거 하나 만드는데 60조 들었대. 이 플랫폼 하나 만드는데 60조가 들었대. 60조가 들어서 와, 이 형이 엄청 많이 팔아먹었어. 근데 제가 60조 들여가지고 만들만 하죠. 이 정도로 많이 팔리면 와 씨. 화면 사이즈를 줄여도 끝이 안 나. 대박. 그죠? 이게 몇 개야 도대체. 이만큼의 많은 차에 다 들어간대. 난 이거를 다 정리한 사람도 대단하다고 봐. 2, 4, 6, 8,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 아, 90. 차량 자체로는 90종의 차량. 대박이죠. 60,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70조 들었네. 그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 엄청나게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죠? 플랫폼이 좋으면 주행 안정성이라든지 충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게 되면 그거를 돈을 들여서 내가 자체적으로 만드느니 차용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단하죠. 이렇게 많은 차들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지만 와 200개의 차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진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 개 공유가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약간의 여유, 움직일 수 있는 여유분들을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휠 베이스를 여유를 둔다든지 조절을 한다든지 그죠? 이거는 이제 일본의 닛산에서 갖고 온 건가? 이게 이제 CFA라고 하고 CMF, 커먼 마줄라 뭐라 그러지? 이거는 이제 벤츠에서 갖고 온 건데 벤츠에서는 MFA라고 하고 MF 모델을 가지고 MFA냐, MRA냐, MHA냐, MSA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래스를 좀 나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4개 가지고선 벤츠에서 나오는 모든 플랫폼을 커버한다. 막 이런 식이죠. 일본 거를 좀 볼까요?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의 제목은 자동차 플랫폼이 사라진다 이런 거였어요. 모듈에 의한 설계 표준화. 누구였냐면 자동차 업계에서 탈 플랫폼이 움직이고 있다. 플랫폼 대신 모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제 이게 닛산에서 있는 2012년 기사인데 2013년 기사인가 보다. 2013년 기사인데 닛산 자동차가 차에 커먼 모듈 패밀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갖다 붙여서 다양한 조합의 차량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엔진은 뭐 하이 후드, 로우 후드. 하이 후드라 하면 이런 SUV 같이 후드가 높은 차. 로우 후드라면은 엔진을 이렇게 낮춰서 만들고 트랜스미션 같은 것들도
옆으로 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세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엔진이 앞에 끼느냐 뒤에 끼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엔진이 무거우냐 가벼운 엔진이냐에 따라서 프론트 언더바디라고 하는 그 크레이들 쪽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칵핏 쪽, 그 다음에 뒤에 후륜, 후방 충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더바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사이즈, 그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 그 승객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듈라 해가지고 만든다. 결국은 플랫폼 컴포넌트인데 플랫폼 컴포넌트도 모듈라 해가지고 만들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죠. 결국은 플랫폼 이야기예요. 자,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는 3세대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했다. 2세대 플랫폼의 장점을 혁신적으로 진화시켰다. 그래가지고 뭐뭐 플랫폼을 바꾸면서 뭐뭐를 신경 쓰는지를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정 성능, 그 다음에 연료 소비 효율, 동력 성능, 주행 성능, 디자인 혁신, 에어로다이나믹, 차량 전반에 걸친 기본기를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니까 뭐 붙일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붙이죠. 차량에서 주행 성능, 동력 성능, 안정 성능, 디자인 혁신 빼면 뭐 있어? 그러니까 뭐 다 하겠다는 거죠. 다 보면은 무게 중심을 낮추겠다. 그죠? 무게 중심을 낮춘 스포티하고 스타일리시한 구현이 가능하다. 다중 골격 구조로 엔진룸을 해서 하스탬핑 방식을 써서 경영하는 물론 충돌 안전도까지 확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건데요. 요 보기 전에 저의 영상을 하나 보시면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방송 나온 거 중에 충돌 시험 25% 비껴치기 방송 있잖아요. 이거 볼보의 비껴치기를 현대도 그대로 이렇게 부딪혀서 비껴서 맞았다. 그죠? 이거 하면서 한번 리뷰를 드린 적 있죠. 가벼우면서 강한 차, 가벼우면서도 강한 차. 참 어려운 얘기죠. 약간 모순되기도 하고 튼튼하려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량화와 충돌 안정성이라는 거. 그래서 초고장력 강판과 하스탬핑 공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강도는 10% 높였는데 무게는 55kg을 줄였다. 이렇게 줄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플랫폼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플랫폼인데 지붕을 그려버렸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써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플랫폼을 가끔 바꾸는 이유. 7세대가 나올 때까지 플랫폼이 3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7세대 차량인데 3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플랫폼은 그만큼 느리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뀔 이유가 없으면 가급적 안 바꾸고 싶은데 왜 바꾸냐면 이렇게 무게를 줄여야 되고 충돌 안정성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스몰 오버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테스트 항목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새로운 테스트 항목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또 무게가 계속 높게 나가면은 연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비의 타겟이 계속 올라가니까 연비도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계속적으로 플랫폼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플랫폼 개선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천천히 개발을 하는 겁니다. 차량 바꾸는 것보다 차량은 1세대, 2세대, 3세대 뭐 페이스리프트 풀 모델 체인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꿔가지만 그 플랫폼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를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옛날 같으면 현대자동차 옛날 기사 보니까 무려 플랫폼이 22종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6종류로 줄였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옛날에 대비해서 지금 비용 감소를 많이 했는지 스마트하게 일하는 거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이제 그 앞에 스몰 오버랩이라고 하면 그 유럽 애들하고 북미하고 좀 달라요. 여기가 50% 차에 이렇게 앞에 콘크리트에 50%를 박는 게 50%고 이렇게 박는 게 100%라고 하고 이렇게 100%고 그죠? 이 100%고 이 50%예요. 그래서 25%는 여기야 여기. 이 25%를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크로스빔이라고 하나? 여기 사이드 크로스빔? 요거의 임팩트가 맞으면서 여기가 버텨주면서 그대로 그냥 꽉꽉 물고 돌죠. 이렇게 차가 돌아버리죠. 여기가 꽉 물려버리니까 여기 다 으스러지면서 여기가 꽉 물리면서 왜냐면 여기에 임팩트 빔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25%인데 요거를 개선하려고 만든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대응하려고. 이걸 통과 안 하면은 별표를 못 받으니까. 현대자동차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저보다 더 설명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여기 이름이 여기가 충격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사이드 멤버.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이런 데 쓰는 거야. 알루미늄은 진동을 감소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 이런 데 쓰는 건데 와이드 크래쉬 박스라고 보통 이 사이드 멤버 앞으로 이렇게 뽑거나 아주 처음에 충격을 받았을 때 원래 알루미늄의 성질 자체가 크래쉬 성능이 이렇게 부서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율이 좋아요. 진동 흡수를 에너지의 그 충격 흡수랑 좀 구분을 못 하는데 아무튼간 알루미늄에 여기에 좀 많이 쓰이죠.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의 자체의 영구 변화가 일어나면서 알루미늄만 얘기하면 자기의 영구 변화가 생기면서
그 쇠도요 항복 응력이라고 일드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항복 응력을 일드 항복 내가 항복한다는 거지. 항복 나의 그 이렇게 이런 것들도 어떤 거라 그래요? 종이 같은 것도 봐야 되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화시켰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가잖아요. 이건 아직 항복 응력을 얘가 갖고 있는 항복 응력을 넘어서는 힘을 외력을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그죠? 얘의 항복 응력 얘가 다시 이 자리로 올 수 없을 정도로 꺾는 힘 그게 항복 응력인데 아무튼 그 힘을 넘어서면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변형이 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알루미늄이 쇠보다 훨씬 더 스틸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알루미늄을 갖다 대는 거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얘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드 임팩트가 너무 강하면 이 사이드 멤버가 너무 강하면 이게 일로 들어오겠죠. 그죠? 충격이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충격이 들어오니까 얘도 어느 정도 버텨주되 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름 같은 걸 줘서 얘도 알아서 잘 구부러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사이드 멤버고요. 그 다음이 요 옆으로 있는 팬더의 에이프론이라고 하는 이렇게 팬더 에이프론이라고 잘 써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서프레임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게 우물정자 프레임이라고 들었어요. 서프레임은 이 차량의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얘네들은 다 위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어퍼 프레임이고요. 이건 미들이고 바닥에 있는 게 이 서브프레임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가 스틸이라든지 뭐 그런 핫스탬핑 공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3세대 플랫폼에 적용된 다중 골격 엔진룸 구조 한국말로 써놓으니까 더 낫네요. 그죠? 다중 골격 엔진룸 구조는 무엇인가요? 보통 이거 영어를 한국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멀티 로드 패스 바디 구조 영어가 너무 많죠. 영어를 좀 세드리면 멀티 로드라고 하면 이런 힘을 받는다고 할 때 로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패스는 이런 패스가 아니고요. 패스는 이런 패스를 얘기하는 패스. 그러니까 로드가 패스를 한다. 그러니까 힘이 분산되는 구조, 힘이 걸리는 구조를 멀티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꽝 오면 한 곳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힘이 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받겠다. 우산으로 따지면 우산에 여러 살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프레임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충돌이 사고가 나면 사이드 멤버 충돌, 아까 전에 얘기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드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드 멤버의 충돌이 제일 많이 하중이 집중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직진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사이드 멤버랑 보닛을 열면 보이는 엔진룸 양쪽을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다중 골격 구조는 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뿐만 아니라 서프레임이라든지 팬더 에이프론 같은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섞여서 그러니까 두 명이 팔 두 개가 받을 것을 팔 네 개로 받는다든지 팔 8개로 받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멀티 로드 패스라고 하중 경로라고 하면 되죠. 다중 하중 경로를 통해서 충격을 분산시켰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광고하는 거고요. 보면은 이제 옆에서 보는 뷰죠.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드 멤버도 있지만 위에 에이프론, 그 다음에 밑에 서프레임. 방금 전에 입체적으로 안 보였지만 요걸 보면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충격이 빵 하고 오면 보통은 얘가 다 먹어줘야 되는데 얘가 먹어주는 게 아니라 이쪽도 먹어주고 이쪽도 먹어주는데 여기도 또 이제 나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통 H형으로 해가지고 만들던 거를 서프레임을 우물정으로 뽑았다는 거죠. 우물정으로 뽑으니까 우물정 프레임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물정 프레임은 뭐고 H 프레임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게 우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받으면 여기에 로드가 걸리고 여기에도 로드가 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힘을 걸리는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셰시 부분에서의 개선은 비단 서스펜션에 그치지 않았다. 우물정자 바로 나오네요. 그죠? 우물정자로 맞췄다. 그래서 횡력이 여기서 또 횡력이 이렇게 횡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사이드 임팩으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도는 힘 같은 경우 올 때 이쪽에 받아준다 뭐 이런 거죠. 내구성과 진동 소음이 흡수 성능이 향상됐다 뭐 이런 거는 저 사람들은 뭐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지지 포인트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진동을 전달하는 경로가 바뀌어서 향상될 수 있죠. MBH 성능을 강화했다. MBH 성능을 강화한 거는 이런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뭐 어느 정도는 뭐 믿어줄 수 있지만 뭐 다 믿을 거는 못 되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 이상한 무슨 배터리를 그 시가잭에 꽂아가지고 진동 성능이 개선됐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진동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핫 스탬핑 방법이라고 하죠. 지금 핫 스탬핑이라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에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3세대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대시 사이드 멤버인가? 이게 갑자기 대시 크로스 멤버라고 그러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대충 이름이 이게 대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시 크로스 멤버인가 뭐 이래요. 그래서 이 빔이 지금 핫스탬핑으로 들어갔죠. 이거 옛날 차량 같은 거 여시면은 보이시겠지만 옛날 차량에는 이런 빔을 잘 안 넣어줬어요. 이런 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차이가 왜 많이 들어가냐면 축방 충돌은 얘가 이제 옆에서 있는 애들이 사이드 빔이 막아주지만 전방에서 들어올 때 전기차가 아닌 이상 여기 엔진이 있잖아요. 이 엔진이 우겨서 들어오는데 이 사이즈가 워낙 크고 매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아까 전에 얘기한 임팩트 바가 있죠. 얘네들이 들어오는 힘을 얘네가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얘가 아무리 강하면 뭐예요? 그 받아주는 빔이 강하면 뭐예요? 얘가 받아주는 거에 땅이 되는 부분이야. 땅. 이렇게 기둥을 세울 때 바닥이 무른 바닥, 이게 흙바닥 같은 경우에다가 기둥을 세운 거랑 여기를 콘크리트로 세운 거랑, 그죠? 여기 망치로 꽝꽝꽝 때렸을 때 여기에 받는 충격이 그 흡수가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 앞에 충격 임팩트 바가 있는데 여기를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만들면 뭐네요. 여기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못 받아주면 얘가 우그러들면서 운전자의 무릎 안전, 그 다음에 이 핸들 이쪽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압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이 멤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뜯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간 이것도 이제 핫스탬핑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NF 소나타에는 저런 거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3세대부터 넣는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저 NF의 소나타에 참 안타까운. 물어보셔가지고 속 아프게 그래. 자, 사이드 멤버. 방금 전에 이제 옆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입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밑에서 보니까 이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뒤에까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옆에서 부딪히는 걸로는 이게 이만큼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여기에서 잘라도 되잖아. 그죠?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이거 뭐 후방 충돌했을 때 얘가 버텨주라고? 그거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후방에서 받았을 때 후방에서도 밀려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안정성도 사실은 만들 때 고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후방 충돌에 안전하게 하려고 만든 걸로 대충 내피셜이 그래요. 후방에 충돌을 했을 때 임팩트가 지지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이 얘기 나오는 피쉬테일 얘기도 있잖아요. 피쉬테일 이야기도 있고 이게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 더 넣었으면 참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없네요. 그죠? 이게 사실은 그 후륜의 그 내측 강성을 확보를 하면 저 기억나시나요? 제 영상 중에 오버스티어 나는 거, 언더스티어 나는 거 이때 제일 중요한 거가 어디라 그랬죠? 전륜, 후륜.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죠? 후륜이 못 버텨주고 이 후륜이 날아가면 오버가 나요. 오버가. 그래서 이 후륜에 버틸 수 있도록 후륜 강성에 보강을 좀 한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건 현대가 무슨 설명 자료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그 다음에 또 고려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바람 들어왔을 때 그렇게 공기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이건 이제 더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연력화, 에어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에어로 다이나믹스, 에어가 어떻게 잘 빠져나가야 되는지. 에어가 시켜주는 것도 시켜주는 건데 에어가 잘 안 빠져나가면 저항이 되잖아요. 이런 거. 언더바디 디자인.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하체의 트레일러 암을 더 길게 뽑았다. 여기 위에 뭐 노란색으로 표시났네요. 뭘 했다는 거지? K5는 이거 K5에서 갖고 왔다. 그러니까 K5에서 갖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K5도 소나타랑 같은 플랫폼을 쓴다. K5는 운동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스펜션도 다시 설계했다. 캐스터 트레일, 회전축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캐스터가 돼 있으면은 바퀴에 그 뭐 조종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좋은데 뭐 마모에 뭐 편마모가 생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어. 트레이드오프라는 거는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는. 여기다가 이제 장점만 얘기하겠죠. 고속 안정성을 높였다. 후륜 같은 경우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뒷바퀴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성을 끌어올렸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빔 때문인지도 모르죠. 그죠? 컨트롤암의 위치를 재배치했다. 그 다음에 기울어져 있던 댐퍼를 꼿꼿이 세웠다. 세우면 승차감이 개선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세우면 승차감이 개선되나요? 기존은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거를 전륜의 이 캐스터 트레일을, 이 캐스터 각을 더 증가시켰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핸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많이 누워 있죠. 이게 이제 조종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데, 조종 안정성 이렇게 그러면 뭐 점점 더 높이면 되나? 이거 더 높이면 되나? 더 높여? 많이 높여? 이게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또
다른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는 못 높이고 아무튼 조종 안정성을 향상시켰다라고 장점만 일단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후방 리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져 있었던 것을 직립화를 해가지고 쇼업쇼바의 차량 승차감을 향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트로크가 길면 좋은데 스트로크 길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눕히잖아. 그러면 운동학적으로 이렇게 상하 운동을 대각선이 받아줘야 되니까 길면 뭐해? 얘가 또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니까 이걸 이제 수직으로 바꿔주면서 뭐 좀 바꿨겠죠. 여기를 이렇게 로어 암을 이렇게 움푹 파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보통 스프링을 안착을 시키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좀 높게 포인트를 여기 마운팅 포지션을 좀 더 높게 가져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머리 때문에 안 보였나요? 이렇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얘기하는 그 3세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뭐뭐 바뀌었느냐? 여기 횡지가 받았을 때, 횡지를 받았을 때 옛날에 여기 이제 보이시죠? H 프레임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받아줄 때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게 받아준다. 그죠? 넓게 받아주는 거랑 H 우물자로 바꾸니까 받아주는 포인트가 넓어졌다. 그거가 하나고, 얘도 넓어졌다. 후축도 넓어졌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코너를 돌 때 수정 보탈을 해야 되느냐? 뭐 이제 3세대는 잘 된다. 뭐 그립이 증가했다. 아까 얘기한 거네요. 그죠? 오버스티어 나는 거나 언더스티어 나는 거를 잡아주겠다. 이건 여기서 갖고 온 거고요. 여기 뭐 설명 있네. 뭐 횡력을 받으면 여기 마운팅에 하중 분산을 이렇게 크게 해주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요게 뭔지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3세대 플랫폼, 옛날 그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출시할 때 보여줬던 그 영상인데요. 전방에 뭘 보여주려고 했냐? 오버행이 짧아졌다. 그죠? 그 다음에 휠 베이스를 늘렸다. 그죠? 휠 베이스를 늘렸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CG 포인트, 무게의 중심점을 낮췄다. 그래서 저게가 지금 플랫폼이에요. 루프 라인 같은 거는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안정성이 향상이 된다. 플랫폼 얘기하면서 현대자동차 자료만 되게 많이 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다른 자료를 주면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결론은 왜 이렇게 많이 제가 플랫폼 강의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한 이유, 이렇게 다양하게 장점을 부각하는 이유, 뭐 충돌 안정성이 좋다, 무게중심을 낮췄다, 주행 안정성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왜 돈이 많이 드느냐, 이게 그 시뮬레이션으로만 만들어 놓고 끝낼 수가 없잖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샤시 팀, 이 플랫폼 팀하고 일하는 게 가장 어려운, 뭐 디자이너들하고 일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디자이너들하고 일하는 부서는 몇 개 안 되지만 플랫폼은 물려있는 팀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플랫폼 팀하고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일하기가 까다로운 분들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플랫폼에 1cm도 그렇게 쉽게 변형을 안 해주거든요.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건드렸다 하면 충돌 같은 거에 시험할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최대한 오래, 안 바꿀 수 있다면 최대한 안 바꾸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예요. 가끔 플랫폼 만드는 거고, 만들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모듈화가 되면서 플랫폼 자체는 많이 못 만들지만, 많이 바꿀 수는 없지만 결론은 모듈화다. 그러니까 결국은 플랫폼 같은 것을 하나를, 그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 놓은 거를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용자가 1000만 명이 아니라 1억 명, 10억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해 주려면 엔진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지, 파워트레인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지, 차의 모양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지. 이러니까 다양한 그 모듈들을 갖다가 끼워 맞추면서 최대한 밑에는 안 바꾸고 위에를 바꾸면서 이제 나가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듈화가 뭐냐고요? 모듈이라 하면 레고 블록화, 이런 식으로 여기 사진에 나오죠. 이렇게 엔진 뭐 이런 거, 이제 이거를 모듈화라고 보시면 차라리 맞겠어요. 이게 차라리 맞는 거지.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만들면, 이런 컨비네이션을 하면 최소한 몇 종류가 나오냐, 보통 이거를 reconfigurable 이게 manufacturing, 그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reconfigurable manufacturing이라고 많이 해요. 약간 홀류 생산 막 이런 거, 홀류 다양한 고객의 니드를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고 해가지고 만드는 조합인데, 이렇게 해서 몇 조합 안 나는데 차종으로 확대되면 많아질 듯. 아무튼 이런
이런 거가 이제 모듈화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하나만 쓰면은 너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간에 차값은 유지하면, 차값 올리면 차가 안 파니까 차값은 유지하되 생산 단가를 줄여가지고 마진을 확보하려는 이제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화 플랫폼화,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돈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지, 사실은 차 하나하나 장인들이 붙어가지고 잘 만들어주고 그 차에 딱 최적화되게 만들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차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소나타 새로 출시했는데 5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딜레마죠. 좋은 차를 내줘야 되지만 동시에 마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차값은 최대한 유지하고 그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플랫폼 아니면 모듈화, 이런 것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3세대 플랫폼이 모듈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모듈로 묶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나온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어떤 모듈로 했나? 보세요. 이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모듈이야. 다른 회사랑 달라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듈은, 플랫폼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더바디입니다. 자동차를 따졌을 때 이 껍데기 해당하는 이 지붕, 이 필러 부분을 빼고 언더바디, 이 언더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쁘게 그립시다. 이렇게. 더 이쁘죠? 미생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재밌네요. 아이고, 이거 뭐 보라고 이렇게 재밌게 봐줘. 참 감사하네. 난 이런 거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궁금해. 아무튼 감사합니다. 플랫폼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더바디입니다. 이 언더, 자동차의 아래에 있는 부분. 언더바디는 크게 프론트 사이드 멤버, 프론트 멤버들, 그 다음에 대시부, 아까 얘기했죠. 충돌을 났을 때 충격이 먹고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들, 센터 플로어, 바닥 부분, 이 운전석들이 앉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리어 플로어, 이 트렁크와 이 후방 충돌, 이렇게 하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성한다라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체 플랫폼 모듈을 나누는 기준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변형을 줘서 다양한 조합을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SUV에 맞게, 아니면은 뭐 소나타에 맞게, 소나타보다 조금 더 큰 그랜저에 맞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랜저에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의 변형을 또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를 개발해 놓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거를 그 지난번에 말한 이 3세대, 같은 3세대라고 했는데 3세대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엘란트라, 그러니까 아반떼도 과연 저 3세대 플랫폼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아반떼의 플랫폼이 3세대일 뿐이지 저 3세대, 저 지금 말한 소나타의 3세대를 여기에 갖고 와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보통은 그 중형차에 들어가는 플랫폼은 소형차랑은 공유를 안 하거든요. 이거는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뭐 현대가 자료를 주질 않았으니까 주시면은 더 리뷰를 해보고요. 아니라면 저의 레피셜로는 아마 공유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댓글이 나왔는데 결국은 플랫폼 얘기하다가 전기차 얘기로 끝나네요. 또 오늘의 플랫폼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뭐 제 얘기 중에 혹시 좀 잘못됐던 거 있었나요? 아니면은 모르셨던 분들은 좀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아무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